오늘 아침 영국 가디언이 한 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최대 석유 해협의 우대 통행권을 따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입 원유의 95%를 그 해협으로 받아오던 나라가 이제 그 해협의 주인인 이란에게 특별 대우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기름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한국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을까요? 그 30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30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50년이요. 뉴스에 나오지 않았던 50년이고 외교관의 명함에 적히지 않았던 50년이에요. 삽을 든 손들이 만들어온 50년입니다. 그 50년이 오늘 이 아침 가디언 기사 한 줄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좁은 바닷길이 있습니다. 폭이 55km인 해협인데 유조선이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은 10k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km 전부가 이란의 영해입니다. 이란이 그냥 거기 있으면 됩니다. 자기 땅에서 가만히 있으면 배가 못 지나가는 구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좁은 물길이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면 압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에 끼인 그 좁은 길목 하나가 세계 에너지 지도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위치인지를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가 이 길로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천연가스가 이 길로 나옵니다.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만 이 해협을 통해 이동하는 원유 물량이 전 세계 소비량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세계가 하루에 쓰는 기름의 5분의 1이 20km 안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일본이 한 달 쓸 원유가 이 해협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이 2달 쓸 에너지가 이 길목을 통과합니다. 인도, 중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물길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 문을 잠그면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길의 문을 이란이 잠갔습니다. 지난 2달 동안이었습니다. 봉쇄선언 이후 이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70% 급감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하루 만에 7% 무너졌고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단 하루 사이에 40% 치솟았습니다. 2달이 어떤 시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들이 계약을 못 이행하는 시간입니다. 공장이 멈추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정부가 비상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이 해협에 의존하는 나라일수록 그 2달이 더 무겁게 쌓입니다. 한국 수입 원유의 70%가 중동산이고 그 중동산 원유의 95%가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 숫자들이 한국이 이 해협에 얼마나 깊이 묶여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가운데 원유 의존도 1위가 한국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해협에 가장 깊이 붙들린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 문을 잠근다는 건 한국에게 특히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확보한 비축 물량은 208일치라고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정부 비축 7,640만 배럴에 민간 비축 7,380만 배럴 추가 확보 물량 3,500만 배럴을 더한 겁니다. 그 208일이 지금 버티는 시간이에요.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해협을 2달째 이란이 막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가디언은 이란 의회가 우대 국가 목록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한국이 그 목록에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없었습니다. 유럽도 없었습니다. 배 한 척의 통행료가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인데 한국 유조선에는 그것이 면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에너지 해운 중개인으로 31년을 이 바다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두바이 항구 끝에 서 있던 그 새벽 5시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름 냄새가 먼저 왔고 습기가 피부에 무겁게 달라붙었습니다. 저 멀리 유조선 불빛들이 정박한 채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달째 저 배들이 저기 묶여 있는 겁니다. 화면에 떠 있는 건 가디언 기사 한 줄이었고 그것을 보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원유를 사러 오는 나라가 이란과 무슨 외교 관계가 있다고요.
중동에서 진짜 파워는 돈이 있거나 무기가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란과 오래된 동맹이 있거나요. 한국은 세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새벽 5시까지는요. 그런데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리스 선주 독일 물류사 싱가포르 석유 트레이더 전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유조선은 어떻게 통과하는 겁니까?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대받는 해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손이 메모지를 뒤적이고 있었는데 쓸 말이 없었습니다. 오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이미 러시아의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거든요. 이란 대사가 직접 인터뷰에서 우호국에 대한 예외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음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오랫동안 내가 한국에 대해 뭔가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눌렀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이란 의회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무스카트 항구로 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선박을 직접 돌려보내고 있다는 바로 그 현장으로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이 기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 합리화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나요. 무스카트 항구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짠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하늘은 아직 어두운 채 수평선 쪽만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항구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 이 항구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는 걸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부두에 내리자마자 이상함이 몸으로 먼저 왔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 항구는 시끄러운 곳입니다. 크레인 소리, 기적 소리, 선원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섞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정박한 유조선 수십 척이 엔진도 켜지 않고 그냥 떠 있었습니다. 닻을 내린 채 움직이지 않는 배들이 이 항구에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31년을 이 바다에서 일했는데 이런 정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항구가 이렇게 조용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명절이거나 전쟁이거나요. 그런데 지금은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방파제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난간에 손을 짚고 바다를 내다봤는데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 입구 쪽으로 이란 해군 고속정이 보였습니다. 두 척이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해협 방향에서 내려오던 유조선 한 척이 뱃머리를 돌리는 게 보였습니다. 해협으로 들어가다가 되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이란 고속정이 그 유조선을 돌려보낸 겁니다. 그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제야 실감이 됐습니다. 기사와 수치로 읽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 배는 어딘가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는 겁니다. 저 안에 사람들이 있고 기름이 있고 계약이 있는데 전부 멈춘 거예요. 어딘가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발전소가 있고 공장이 있고 병원이 있는데 저 기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두에 있던 오만 항구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었고 두바이에서 왔다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10척씩 돌려보내고 있어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지침이 배어 있었습니다. 2달째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의 피로함이었습니다. 하루 10척이 저렇게 뱃머리를 돌린다면 한 달이면 수백 척입니다. 그 유조선들이 싣고 있는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와 석유 제품이 전부 목적지에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항구들이 그 배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방파제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이란 고속정이 또 다른 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싱가포르 트레이더였습니다. 마르쿠스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통과시켰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소문이 돌아요. 전화를 들고 있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직 법안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이미 한국 유조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냐고요. 선박 추적 데이터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어제 해협을 통과했다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방파제 난간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금속이 새벽 공기에 차가웠고 바람이 등 뒤로 불어왔습니다. 저 멀리 이란 고속정은 여전히 바다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합리화는 나왔습니다. 천국 미사일 몇 대 팔았다고 그게 외교가 됩니까? 이란이 산 것도 아니잖아요. 아랍에미리트에 판 겁니다. 무기 파는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전부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란의 우호국 대우를 받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한국이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란이 지금 당장 필요한 나라를 골라낸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란과 대립할 이유가 없고 미국 편을 공개적으로 든 것도 아니고 조용히 에너지 협력을 이어온 나라니까 그냥 편의상 넣은 거라고요. 그 설명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항구에서 2시간을 더 있었습니다. 배들은 계속 돌아오고 있었고 이란 고속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부두 쪽에서 팔레트를 옮기던 오만 노동자 한 명이 제 옆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방파제 쪽을 보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지나가는 배들이 있어요. 이란이 통과시켜주는 배들이요. 가리키는 방향이 해협 안쪽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배예요?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러시아요. 그리고 한국도 본 것 같은데.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방파제 난간 위로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항구 노동자는 이미 다시 일하러 가고 있었고 저는 거기 혼자 서 있었습니다. 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이 기사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솔직히 알고 싶지 않은 기분도 있었습니다. 알게 되면 오래 믿어온 뭔가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두바이로 돌아오던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막 위로 아침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저 아래 어딘가에서 유조선들이 묶여 있는 겁니다. 다음 날 두바이에서 에너지 행사가 열린다는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온다고 했습니다. 천궁2 관련 협력사라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니면 제 합리화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나요. 두바이로 돌아오는 비행기 창밖으로 5만만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유조선들이 대기 중일 겁니다. 그 배들이 저 좁은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그 결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두바이 에너지 행사는 크리카버 전시관에서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강했고 전시관 유리 외벽에 빛이 반사되면서 눈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냉방이 세게 쏟아졌고 전시 부스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에너지 기업들 부스가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유럽 업체들이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부스는 안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쪽을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관계자를 먼저 만나야 했거든요. 그 미팅이 끝나고 연회장으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한국 기술진 4명이 복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작업복 느낌의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아랍에미리트 장교로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어와 영어를 섞어가면서요.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듣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나치려다 발이 멈췄습니다. 저 장교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담당 실무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기술진 이야기를 저렇게 집중해서 듣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행사에서 구매자 역할인 아랍에미리트 관계자들은 공급사가 찾아와서 설명하는 걸 받아듣는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교가 먼저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한국 기술진의 말을 받아 적는 자세였습니다. 그 표정이 뭔지 알았습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오래 알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두바이에서 에너지 해운 중개를 합니다. 라고 했더니 한국 기술진 중 나이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그가 명함을 건넸는데 받아서 보니 방산협력사 소속이었습니다. 이름 옆에 아랍에미리트 사업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뒤집어 봤습니다. 한글로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작게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아랍에미리트 협력 14년차. 그냥 지나칠 뻔한 숫자였는데 멈칫했습니다. 14년이요. 천궁2 수출 계약이 2023년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약 전부터 이미 1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일한 겁니다. 계약 따러 처음 왔다가 성사된 게 아니라 10년 넘게 쌓아온 관계가 계약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게 달랐습니다. 저도 오래 이 지역에서 일했으니까 압니다. 중동에서 10년은 진짜 10년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쌓은 시간이에요. 행사 때마다 얼굴을 비추고 라마단 때 연락하고 현지 담당자 가족 경조사에 이름을 올리고 그걸 10년 하면 그게 신뢰가 됩니다. 그것을 저도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한국이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동 비즈니스의 큰손들은 늘 유럽이거나 미국이거나 걸프 국가들이었습니다. 한국은 거기서 구매자로 오는 나라였지 관계를 쌓는 나라가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이 지역에 오래 있었군요 하고 건넸더니 그 기술진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0년대부터요 라고 했습니다. 중동 건설로 처음 왔으니까 50년 가까이 됐죠 라고요. 1970년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연회장으로 이동하면서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그때 한국 노동자들이 이 지역 곳곳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리고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 중동 국가들이 오일머니를 쏟아붓던 시절에 현장에 있었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중동 건설 수주 누적 규모가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지역 건물과 도로와 항구와 발전소 곳곳에 한국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행사장에서 방공망 담당 장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50년짜리 관계가 쌓여서 지금 이 지점에 온 것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기 몇 대 팔아서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 온 시간이 지금 이란 의회 법안의 이름으로 올라온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이 외교적으로 무능한 나라라는 제 오래된 판단이 완전히 틀린 게 되니까요. 원유를 사러 오는 을의 나라라는 시각도 틀린 게 되는 거고요. 연회장 안쪽 자리에 앉아 아까 받은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뒤집어서 한글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2011년부터 아랍에미리트 협력 14년 차. 그래도 아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랍에미리트 이야기지 이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란과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눌렀습니다. 다음 날 이란 대사관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두바이 디플로매틱 구역 안쪽 건물에서 열렸는데 초대장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지만 카타르 에너지부 쪽 관계자를 통해서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발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럽 해운사 대표들, 아시아 석유 트레이더들, 중동 에너지 컨설턴트들이 복도까지 서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듣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그제야 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이 얼마나 큰 사안인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저처럼 같은 질문을 품고 온 거였습니다. 한국이 왜 저 목록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온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뒤쪽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란 대사관 경제 담당 참사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서류를 펼치더니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우대 국가 목록이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한국. 그 5나라가 이란이 공식으로 비적대적 우호국으로 분류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통행료 면제 또는 우선 통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 5나라 국적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발표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옆에 앉은 그리스 해운사 대표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저기 왜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말이 제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참사관이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비우호국 선박의 통행 조건이 나왔습니다. 통행료는 선박 규모와 화물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1회 통과 시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발표장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30억 원입니다. 유조선 한 척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30억 원이에요. 한 달에 2번 왕복하면 120억 원이고 그게 쌓이면 1년에 기업 하나 날리는 금액이 됩니다. 그 돈을 안 내도 되는 나라가 이란 우호국 목록에 있는 5나라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숫자가 있었습니다. 우회 항로 비용이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못 쓰는 나라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야 합니다. 기존 항로보다 2주에서 3주가 더 걸립니다. 그 긴 항로 때문에 운임이 기존보다 최대 80% 뛰었고 전쟁 해역 보험료가 7배가 됐습니다. 이 비용이 전부 합쳐지면 유조선 한 척 운항 비용이 기존의 2배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독일 물류사들이 계약을 끊고 있는 이유였고 그리스 해운사들이 파산 직전인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원이 달려왔습니다. 방금 연락 왔어요. 함부르크 노르트제 해운이 파산 신청했습니다. 멈췄습니다. 노르트제 해운이요. 함부르크에서 80년 된 회사입니다. 제가 이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배운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그 회사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산 기사가 이미 여러 군데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운항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우회로 운임 80% 상승 보험료 7배. 거기다 기존 계약들이 전부 위약금 분쟁으로 번지면서 현금이 바닥났다는 거였습니다. 화면에서 눈이 오래 떠나질 않았습니다. 노르트제가 망한다면 다음은 어디일까요? 이미 계약을 줄이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더 있었거든요. 독일 2곳, 그리스 1곳, 덴마크 1곳 전부 호르무즈 봉쇄 전에는 탄탄한 회사들이었습니다. 그게 2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비용을 안 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러시아는 알겠습니다. 이란에 무기를 팔고 제재를 함께 버티고 있는 나라니까요. 중국도 이해됩니다. 이란 원유를 제재 속에서도 계속 사줬고 1대1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인도는 달러 대신 루피로 원유를 결제해줬고요. 파키스탄은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데다 이슬람 연대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란 우호국 목록에 들어간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한국은요? 발표장을 나서면서도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못한 걸 한국이 했다는 게 뭔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두바이 한인거리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국 고객사 담당자와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요. 밥이나 먹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바이 한인거리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식당들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어디선가 된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 골목이 두바이 한복판에 있다는 게 순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여기 있는 걸까요? 아랍어 간판들 사이에 한글 간판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골목에 처음 한글 간판을 달았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누군가는 아마 건설 현장에서 왔을 거예요. 일이 끝나고 고향 음식이 그리워서 작은 식당을 차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골목이 지금 이만큼 됐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곳이라는 게 들어서자마자 느껴졌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색이 바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막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뒤로 건물 골조가 보였습니다. 어느 건설 현장인지는 몰랐지만 찍힌 사람들 얼굴이 젊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들이 모래 먼지 낀 하늘 아래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고객사 담당자와 저녁을 먹었고 식사가 끝나고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깐 더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자꾸 눈에 걸렸거든요. 식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진들은 언제 찍은 겁니까? 직원이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주방장 사장님이 직접 찍으신 거예요. 사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잠깐 망설이다가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방 입구 쪽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하얀 앞치마를 두른 노인이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였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지만 움직임은 느렸어도 손이 정확했습니다. 국자를 잡는 방식이 오래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오래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군더더기 없는 손이었습니다. 노인이 돌아봤습니다. 저 사진들이 궁금해서요. 어디서 찍으신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인이 잠깐 국자를 내려놓더니 주방문 쪽으로 나왔습니다. 문에 기대서 홀 벽을 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요. 1978년에요. 라고 했습니다. 1978년이요? 거기서 뭘 하셨어요? 노인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건설이요. 리야드에서 아파트 짓는 현장이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저는 23세였는데요.
지금 70대니까 그때가 1978년이면 맞습니다. 23세에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으로 온 거예요. 두바이엔 언제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1983년에요. 리야드에서 두바이로 옮겼어요. 식당은 1991년에 차렸고요. 1991년이면 지금까지 35년입니다. 그 전에 1978년부터 사우디에 계셨으니까 이 지역에서 47년이에요. 말이 한동안 안 나왔습니다. 47년이요. 이 사람이 중동에 있던 시간이 47년입니다. 한국에서 23세에 나온 청년이 이 땅에서 47년을 살았습니다. 건설 현장 흙먼지 속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식당 주방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노인이 다시 벽을 봤습니다. 그때 현장에 한국 사람이 몇천 명 있었어요. 모래 폭풍 부는 날도 일했고 50도 넘는 날도 일했어요. 다들 고향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도 했어요. 집에 돈 보내야 했으니까. 노인의 목소리에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란 한국 우호국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분류한 게 천국 미사일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 때문도 아니고요. 이 지역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눈으로 직접 본 것들 때문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50도 더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돈을 받으면 떠날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해내는 사람들. 그게 무엇인지 이 지역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동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들을 가졌는지는 서로 알아요. 그게 수십 년의 현장에서 쌓인 거라면 국경을 넘어서 남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면 압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신뢰를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려울 때 안 떠나는 거입니다. 계약이 흔들려도 남아있는 거예요. 모래 폭풍이 불어도 공사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 지역 사람들이 50년 동안 한국에서 봐온 겁니다. 저도 처음엔 돈 벌면 돌아가려고 했죠. 근데 어쩌다 보니 라고 노인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47년의 무게가 그 웃음 뒤에 있었거든요. 목이 메웠습니다.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런데 눌러지질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국자를 잡고 있는 이 노인의 손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거든요.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젊을 때 뜨거운 바람 속에서 일한 손이고 47년을 이 땅에서 버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1978년에 리야드 모래사막에서 삽을 잡았던 손이에요. 23세 청년의 손이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손이 만들어낸 건 건물이나 도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이 이 땅 사람들의 기억에 남긴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전호인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절 중동 건설 현장에 있었던 수만 명의 이야기예요. 그 수만 명의 손이 남긴 시간이 지금 이란 의회 법안 안에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부르는 이유가 이 손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뉴스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 목록에 올린 건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1970년대에 이 사막으로 걸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집에 돈 보내겠다고 23세의 배에 올라탄 그 손들이 지금 이란 의회 법안에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리야드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땀이 50년을 건너뛰어 오늘 이 법안의 이름이 됐습니다. 노인에게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때 일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노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힘들었죠. 그런데 뭐 다들 그랬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 말이 주방 입구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다시 불 앞으로 돌아가서 국자를 잡았습니다. 등이 굽은 채로 느리지만 정확하게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31년 동안 틀렸습니다. 소리내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속으로 나온 말이었는데 그게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오래 버텼는데 주방장 노인이 한 그 말 한마디에 전부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원유를 사러 오는 을의 나라라고 31년 동안 생각했습니다.
중동에서 협상 파워가 없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부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땅에 쌓아온 건 제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약으로 쌓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쌓은 거였습니다. 돈으로 산 신뢰가 아니라 땀으로 만든 신뢰였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부르는 이유가 저 노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바랜 컬러 사진 속에 20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모래먼지가 뿌옇게 낀 하늘 아래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50년을 건너뛰어 오늘 이란 의회 법안에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바이 밤 기온이 뺨에 닿았습니다. 아직도 더웠습니다. 식당을 나온 뒤 두바이 크릭 항구 쪽으로 차를 달렸습니다. 부두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밤바다였습니다. 조명을 켠 유조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엔진 소리 없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2달째 묶인 배들이었습니다. 그 배들 옆으로 물이 잔잔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저 배들이 싣고 있는 기름이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 발전소에서 기다리는 기름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나라 공장에서 기다리는 연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배들은 이 항구에 묶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배 중에 한국 배가 있다면 그 안의 기름은 한국 어딘가로 가야 했을 겁니다. 지금 한국은 208일치를 버티고 있지만 그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 시계가 멈추려면 저 해협이 열려야 합니다. 그 열쇠를 이란이 갖고 있고 이란이 한국을 친구 목록에 올렸습니다. 부두 끝에 섰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파도 소리가 낮게 올라왔고 짠 냄새가 바람 없이도 코에 닿았습니다. 유조선 불빛들이 까만 바다 위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서 말했습니다. 부두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31년 동안 원유를 사러 오는 나라는 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거나 무기가 없으면 중동에서 파워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국은 그 기준으로 보면 항상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동에서 파워가 뭔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돈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같이 살아온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1978년에 23세 청년이 리야드 모래바람 속에서 삽을 들었을 때 그게 외교였던 겁니다. 50도 더위에도 현장을 안 떠났을 때 그게 신뢰를 쌓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걸 저는 31년 동안 몰랐습니다.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처음 배운 건 에너지는 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고 배웠어요. 힘은 돈이거나 무기거나 자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항상 제 기준에서 약한 나라였습니다. 원유를 사러 오는 나라는 파는 나라에게 을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밤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힘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땀이 힘이었습니다. 시간이 힘이었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부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기 몇 대 팔았다고 그게 외교냐고 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라고 임시방편이라고 계속 눌렀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47년을 산 노인의 손을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란이 선택한 건 한국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남긴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쌓이면 그게 기억이 되고 기억이 쌓이면 그게 신뢰가 됩니다. 그 신뢰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가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 원유를 사러 오는 나라가 아니라 같이 이 땅에서 일했던 나라로 기억한다면 그게 어떤 무기보다 강한 겁니다. 그 시간이 50년짜리 이야기가 됐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란 의회 법안에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겁니다. 바다를 한참 봤습니다. 정박한 유조선 중에 한국 국적 선박이 있는지 눈으로 찾아봤습니다. 어느 배가 한국 배인지는 밤에 불빛만 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다 비슷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저 배 중 하나가 이 해협을 지나갈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란 의회 법안이 통과되면요. 다른 배들은 여전히 묶여 있는데 한국 배만 뱃머리를 돌려서 호르무즈 쪽으로 향하는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낮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이란 한국 우호국이라는 단어가 처음 눈에 들어왔을 때 웃음이 나왔던 게 기억났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됐습니다. 말이 되는 게 아니라 50년 전부터 이미 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름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외교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 서명식 정상회담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진짜 외교가 무엇인지 오늘 밤 이 부두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1978년에 23세 청년이 리야드로 떠난 것. 그게 외교였습니다. 50도 더위에 현장을 안 떠난 것. 그게 신뢰 구축이었습니다. 그걸 수만 명이 수십 년 동안 했을 때 그게 한 나라의 외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외교관도 만들 수 없는 것을 삽을 든 23세 청년들이 만들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신뢰를 모래폭풍 속에서 현장을 지킨 사람들이 쌓았습니다. 그걸 한국이 이 땅에 남겼고 이 땅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나서요. 30억 원. 호르무즈 해협을 한번 지나는 초대형 유조선이 내야 하는 통행료입니다. 미국 유조선, 유럽 유조선은 이 돈을 내도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이 현실이 되면 한국 유조선에는 그 금액이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95%. 한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비율입니다. 세계에서 이 해협에 가장 깊이 붙들린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그 해협의 주인이 한국을 친구 목록에 올렸습니다. 208일. 한국 정부가 확보한 비축 물량이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란 한국 우호국 지정이 사실이 되면 그 시계가 멈춥니다. 한국 유조선이 다시 이 해협을 지나갈 수 있게 되니까요. 30억 원 95% 208일. 이 세 숫자가 이란 한국 우호국이 한국에게 무슨 의미인지 말해줍니다. 부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뒤돌아서 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한 번 더 바다를 봤습니다. 유조선 불빛들이 바다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잔잔하게 출렁이는 물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배들이 언제 움직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이란 의회 법안이 통과될지도 모르고 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왜 저 목록에 들어갔는지를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두바이 밤 기온이 마지막으로 등에 닿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섞인 바닷바람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핸들 위에 잠깐 손을 올려뒀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유조선들이 앞 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조용히 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두에서 가장 오래 남은 건 그 불빛들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